이렇게 되고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찍어야 돼요. 일단 이런 거 먼저 할 거니까. 네, 저 잠깐만요. 채팅.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많이 들어오네. 이 들어오면 되게 오른쪽에. 저 영상이 좀 꺼주셔야 돼요. 영상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영상은 괜찮아. 알아서 키신 건가? 켜졌는지 모르실까봐. 괜찮아. 그러면은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켜져. 그럼 시작할게요. 네. 그럼 시간이 되어서 2021년 3월 텍톤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텍톤 투자자문의 신종민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텍톤 웨비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열리고 있는데요. 텍톤 웨비나는 투자자분들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들, 그다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소통하는 장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들로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는 중국 바이오, CDMO 산업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최근 여러 가지 이슈들로 중국과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이 주가 변동성이 확대됐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의 생각들, 또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텍톤 투자자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글로벌 주식 액티브 상품을 운영하는 하우스입니다.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서 글로벌 혁신 산업의 초우량 기업에 소수 집중 장기 투자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유럽 5개 권역에 대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그동안 1임 상품을 주력으로 운용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안 들리신다는 분이 있어서 제가 바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 자체는 지금 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다른 분들도 다 들리시나요? 아마 지금 저희 상으로는 소리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안 들리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그 방을 나가셨다가 재접속을 하게 되면은 줌에서 잘 연결이 되니까요. 한 번 더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저희 채팅방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유럽 이 5개 권역에 대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동안 글로벌 1인물 주력 상품으로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운용이 가능한데요. 투자 지역을 예를 들어 미국만 하실 수도 있고 중국만 하실 수도 있고 미국, 중국을 하실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통화 같은 경우에도 US 달러로 가입하실 수도 있고 유로와 위안화 본인이 원하는 통화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증권사별로는 저희가 지역별로 랩 상품을 출시를 해서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떤 저변을 조금씩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웨비나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소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웨비나 끝나고 나면 이 녹화 영상을 저희 1임을 가입하신 고객분이나 PB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들리신다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메모라는 형태로 저희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저희가 소통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은 바이위클리라고 해서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발간하는 산업 리포트이고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저희가 다들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또 그중에 핵심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웨비나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바이오 CDMO 시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시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이 시장의 1위 기업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저희 텍톤 투자자분의 박연호 매니저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텍톤 투자자문 박연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요 중국 바이오 의약품 시장과 그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바이오 의약품 CDMO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글로벌 제약 시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제약 시장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조 원 되는 시장입니다. 이게 파마라고 지칭되는 말 그대로 의약품 시장만을 이제 본 건데요. 이게 연평균 한 5% 정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사실상 글로벌 이야기 보면 굉장히 크면서도 성장성이 좋은 산업인 거죠. 그래서 바이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이 시장이 성장하는 어떤 핵심적인 드라이버를 저희가 2가지 정도로 이제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이오로직스라고 표현되는 바이오 의약품 시장입니다. 크게 의약품 시장은 저희가 이제 알약이나 이런 거 같은 어떤 케미컬 의약품, 화학 합성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 생물학적 제재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바이오 의약품이 10년, 20년 전부터 개발되고 사용이 되어지고 신제품이 계속 출시가 되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조 원까지 글로벌 시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시장이 글로벌 약의 연평균 한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바이오 의약품에서 나오는 신약들이 글로벌 제약 시장 전체의 성장을 끌어가는 주요 드라이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것들,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한번 중간중간 질문하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주로 이제 화학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을 구분을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말 그대로 이제 케미컬 의약품, 화학 의약품은 저희가 이제 실험실에서 어떤 화학적 요소들을 이제 결합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의약품들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알약이나 가루약 이런 것처럼 생긴 게 화학 의약품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바이오 의약품은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그리고 이 세포가 단백질로 결국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포를 배양하거나 아니면 세포에서 뭔가를 추출해내거나 세포의 형태를 흉내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어떤 생물학적 제재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약병 안에 들어있는 액체로 들어있는 것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느끼기에는 좀 화학약품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만들기 쉽고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 같고 바이오 의약품은 성능은 훨씬 더 효과는 뛰어난데 맞습니다. 만들기는 좀 더 어렵고 가격도 고가인 제품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형성된 지가 이제 10년,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짧고요. 그 이유가 방금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R&D에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고 난이도가 높고 실제로 생산을 하는 게 사실 더 문제인데 우리가 뭐 배양을 한다거나 배치를 이용해서 뭐 대량으로 이제 생산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시장이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이 이제 중국에 있는 제약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중국 제약시장이 지난해 기준으로 한 200조 원 정도 되는데 중국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의약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글로벌 제약시장 전체 성장을 이끄는 주요 드라이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요 바이오 의약품 시장을 이끌어가는 성장을 이끌어가는 드라이버는 항암제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암제가 230조 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가 시장 규모가 한 13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사실상 이 두 개가 굉장히 큰 어떤 제약 의약품 시장의 어떤 영역으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이 시장이 이렇게 큰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 시장이 이렇게 성장한 게 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쪽에서 바이오 의약품 신약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 의약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 시장이 이렇게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에서 나오는 신약들이 결국은 바이오 의약품들이고 이 시장이 성장할수록 바이오 의약품 시장도 성장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100이라고 하면은 이 항암제랑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가 구성하는 비중이 한 60에서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중국 시장과 연결을 시켜서 한번 보면요. 중국 바이오 의약품 이 시장도 유심히 잘 보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의약품이 기본적으로 고가인데다가 이제 적용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는 더욱더 사용 빈도가 떨어졌던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이 50조 원 정도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 평균 성장 속도인 연평균 한 10%보다 한 2배 정도 빠르게 매년 성장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뒤에 2배, 거기서 5년 뒤에는 또 한 2배 정도 이런 식의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중국 바이오 의약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의약품 자체가 워낙 이제 단가가 비싸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렇죠.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사용의 빈도가 좀 떨어졌던 부분들이 그렇죠.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맞습니다. 이제 막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맞습니다. 단계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저희가 바이오 의약품은 사실 이제 출시된 지 이제 10년, 한 20년 되면서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커졌는데요. 18년도 자료긴 하지만 지난해도 마찬가지인데 글로벌 탑 10 어떤 블록버스터 의약품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이 장표에 보시면 위쪽이 글로벌 데이터인데요. 이 진한 부분이 다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래쪽은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탑10 매출 의약품 중에서 한두 개 정도밖에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기존에 사용하던 화학 의약품이 아직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시장이 굉장히 작은 미성숙한 단계라고 아주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앞서 저희 제목대로 이제 CDMO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CDMO라는 것은 위탁 생산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탁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정확히는 이 바이오 의약품도 CDMO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의약품이 화학 의약품에 비해서 개발 난이도도 높고 R&D 비용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 투자가 초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제약사급에서 이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 약품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한 5년에서 10년 동안 중소형 R&D 전문 제약사가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이 R&D 전문 제약사들이 대부분 바이오 의약품 혁신 신약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R&D 전문이니까 생산 설비를 따로 구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CDMO라는 산업이 필수적으로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성장에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 CDMO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꼭 반도체 반도체 팹리스라고 하는 그렇죠. 디자인하는 회사가 있고 그렇죠. 또 파운드리가 생산하는 회사가 있는 것처럼 파운드리라고 보시면 그 돼요. 파운드리가 워낙 그 난이도도 고난이도고 네. 또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R&D를 하는 회사가 감당하기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산업 자체가 이 R&D를 하는 제약회사가 바이오 의약품 회사가 있고 또 생산을 하는 CDMO 회사가 따로 완전히 구분돼서 지금 산업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식으로 글로벌 시장도 그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가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에서도 2016년에 MAH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그 생산과 판매를 그 의약품에 있어서 구분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이제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년, 17년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중국 내에서 CDMO 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의약품은 어떻게 보면 일반 케미칼 의약품에 비해서 이제 시장이 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CDMO 시장도 거기에 비례해서 이제 더욱 더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을 저희가 이제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꼽아봤는데요. 이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데 중국 1위 바이오 의약품 CDMO 기업입니다. 매출이 한 1조,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한 1조 원 정도 도달했고요. 시가총액이 거의 60조 원 가까이 되는, 어떻게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지금 시가총액이 더 큰 기업인데요.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강점은 이 중국 바이오 의약품 아웃소싱 시장, 즉 중국 바이오 의약품 CDMO 시장에서 절대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15년도만 해도 이 회사 점유율이 36%였는데요. 19년도 기준으로 78%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거의 이 회사는 경쟁할 만한 유의미한 2위 업체가 전무하다는 말이 되겠고요. 실제로 저 15년도까지만 해도 사실 중국의 바이오 의약품 아웃소싱 시장이 없다시피 할 때였기 때문에 뭐 외국 법인의 중국 계열사 정도만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시 바이오로직스라는 이 중국 기업이 시장을 만들어갔다, 형성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점이 일단 저 MAH 제도가 이제 16년에 시작이 되면서 그렇죠. 중국의 CDMO 산업이라는 게 이제 개화되기 시작했고 네. 사실상 점유율을 거의 다 가져가고 있는 게 우시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그러면 글로벌리 봤을 때는 우리가 CDMO 기업이 많지 않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위에 있고 네. 또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으로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지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중국에서는 78%의 절대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매출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 지난해 19년도 기준으로 글로벌 한 3, 4위권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리한 이제 바이오 의약품 전문 CDMO 기업이 저희가 익히 아는 론자나 스위스의 론자나 독일의 베링거 인게라임,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인데요. 사실상 플레이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대규모 투자가 조 단위의 이제 초기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장도 이제 글로벌리하게 봐도 개화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그 정도 레벨까지는 이제 투자를 통해서 올라와 있고 앞으로는 성장성을 볼 때는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론자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거의 시가총액이 한 50조 원 정도 형성되어 있고 그렇죠. 우시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60조 원이 넘는 상황인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미 세계 1등에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실제로 이제 중국 제약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글로벌에 굉장히 높고 특히 바이오 의약품 회사들이 중국의 의약품을 팔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중국은 중국에서 생산된 의약품만 어떻게 보면 이제 유통이 가능하거든요. 중국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데 해외에서 가지고 온 거는 사실상 거의 이제 사용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허세틴 같은 약을 이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걸 중국 내에서 만들게 된다면 바이오 약품을 중국 내에서 만들게 된다면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시장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바이오 약품 설비를 이제 가동을 했고 이 회사가 사실 중국만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캐파가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퍼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파트너십도 공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이 CDMO 기업은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몇 개의 약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R&D부터 이 생산까지 이제 타임라인이 쭉 이제 스케줄이 잡혀 있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해 기준으로 334개, 이 중에서 이제 임상 3상 이상이 30개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빠르게
이 파이프라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캐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론자나 베링거 인게라임이 한 30만 리터 정도. 앞으로 뭐 추가 증설 계획도 당연히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36만 리터. 또 최근에 4공장까지 이제 발표를 했듯이 이 글로벌 바이오 CDMO 기업들이 이제 캐파 러시가 한창입니다. 근데 이 현재 상태만 봤을 때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캐파는 한 10만 리터 정도인데요. 향후 한 3, 4년 동안 2024년 타깃으로 이제 40만 리터 이상으로 이제 증축을 굉장히 빠르게 할 거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이 생산 설비 투자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점은 지도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캐파가 미국, 아일랜드, 독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전 세계에 다변화되어서 퍼져 있다라는 점이 조금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출이 한 40% 정도 성장해서 이제 1조 원에 도달했고 영업이익도 2,800억 원으로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인상적인 게 어떻게 보면 수주 잔고일 텐데요. 저희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할 때도 이제 수주 잔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2조, 13조 원가량 수주 잔고가 확대되었습니다. 2배 이상 증가한 건데요. 지난해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수주 잔고가 어떻게 보면 많아졌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했고요.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4공장 투자를 진행을 하지만 지난 몇 년간 투자 금액을 계속 줄여온 거에 비해서 이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19년도부터 투자 금액을 어떻게 보면 매년 더블씩 이제 급속도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저 약간 오타가 났는데 올해 이제 회사에서 발표한 이 캐펙스 투자 금액이 1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굉장한 어떻게 보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론자나 바이오로직스 이런 글로벌 피어 대비 한 2배 이상 많은 투자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부터 한 5년 내에 보여줄 어떤 성장의 흐름 이런 것들이 글로벌 피어 대비 절대 뒤처지는 어떤 포지션이 아닐 것이다라고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은 중국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라는 게 중국의 소득 수준이 올라오면서 이제 막 개화가 되기 시작한 시장에 그렇죠.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우시 바이오로직스라는 건데 그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특징적으로 중국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캐파나 매출이 글로벌리 확장돼 있다는 게 굉장히 그렇죠. 인상적이고 그렇죠. 수주 잔고에서 이미 2020년에 급증을 하면서 전 세계 1등 수준에 올라섰고 국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미 넘어섰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글로벌 CDMO 산업을 바라볼 때 가장 그걸 주도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또 다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최근에 여러 가지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중국 기업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았고요. 최근에 또 유명한 투자자인 또 비황이라는 투자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또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최근에 글로벌 주식 시장의 어떤 시황 그리고 저희들이 가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저희 텍톤 투자자문 남동준 대표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동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시장이 벌써 한 3주 정도? 3주 정도 지났는데 굉장히 이제 각 국가별로, 섹터별로 굉장히 혼조가 이어지고 있고 또 변동성도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서핑이라고 한번 지어봤고요. 앞으로 생각해야 될 한 2가지 정도의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넘기면 되나요? 네. 아마 가장 걱정이 크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서 발생했던 블록딜 매매가 실제로는 아케고스라고 하는 어떤 캐피탈 매니지먼트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전형적으로 어떤 헤지 펀드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마진 콜이 일어나고 그 마진 콜이 굉장히 과대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일어났고 또 그것들이 강제적으로 매도되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디레버리징이 다른 헤지 펀드, 다른 신흥 국가까지 확산이 되면서
관련된 은행들의 연쇄적인 손실 그리고 심지어는 파산까지도 연결되는 그 스토리가 한눈에 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특히 뭐 게임스탑도 뭐 우리가 문제였지만 사실 허지부지 이제 넘어가게 됐고 그다음에 아케고스라고 하는 이 캐피탈 매니지먼트 빌 황이라고는 한국계 전설적인 투자자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역할들로 인해서 빚어진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한 2000 뭐 IMF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2006년, 7년, 8년 정도의 어떤 그 우리가 맞았던 금융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그 신용 익스포저들이 문제가 돼서 확산이 돼서 파산까지 연결됐느냐라는 과정을 봤을 때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점을 하나 봤습니다. 과거에 제가 처음으로 헤지펀드의 파산을 느꼈을 때는 2006년 9월달 그때 가스와 관련된 헤지펀드가 파산이 되면서 약 2조 정도 손실이 났었어요. 근데 그때 상황을 되돌아보니까 그 헤지펀드가 어떤 헤지펀드인지도 잘 언론상에 나오지도 않았고 공시도 없고 어나운스도 없고 뒤늦게 밝혀지죠. 뒤늦게 밝혀져서 헤지펀드 이름이 나왔고 본격적으로 헤지펀드 파산은 2007년 한 4월 달부터 나옵니다. 그때부터 베어스턴스라고 하는 헤지펀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헤지펀드들이 문제가 생겨서 손실이 났다라고 하는 것들이 루머상으로 이어졌지만 실제로 공시되거나 어나운스 되거나 언론에 조금 명시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지금 과거와는 달리 최근의 사태, 아케고스 헤지펀드의 어떤 사건들을 보면 현재는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정확하게 공시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각 IB라고 하죠. 은행 인베스트먼트 뱅커들이 정확하게 자기들 손실, 노무라와 CS가 자기들 손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다음날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 손실이 없다라고 어나운스를 하게 되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공시가 되는 거죠. 투명해진 거죠. 10년 전입니다. 10년 전과 지금과 다른 것들은 이런 리스크와 관련되고 변동성과 관련되고 특히나 신용 위험에 노출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어나운스가 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뭐 베어스턴스가 2개 헤지펀드 파산되고 또 그다음 한 두세 달 지나서 또 파산될 때 도대체 손실 규모가 얼마 정도이고 어떻게 연결돼 있나라고 별의별 조사를 다 해봤지만 사실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unclear하고 베이그한 상황에서 혹시나 터질까 하는 염려 속에서 걱정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2008년도에 어마어마하게 터져버렸죠. 확산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거는 굉장히 신속한 처리 과정입니다. 어떻게든 파생으로 연결되든 뭐 토탈 리턴 스왑으로 연결돼 있든 간에 그 규모하고 규모, 금액 그리고 연결돼 있는 은행들까지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또 정확한 숫자들이 공시되고 어나운스 되는 걸 보고 과거와는 다르게 이 신용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 미국 은행이라든지 한국 은행이라든지 중국 은행들이 굉장히 다른 면모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금융위기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는 조금 과도한 우려라고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건 이후로 또 한 번 더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이런 변동성을 그러면 우리가 왜 가져왔냐, 변동성의 본질이 뭐냐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유동성이 이제 많아지는데 올드 미디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중국 기술주 뭐 이렇게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연루가 된 회사는 두 회사입니다. 아시겠지만 디스커버리라는 회사하고 비아콤 CBS라는 이 회사입니다. 정통적으로 아주 오래된 회사죠. 그리고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들이 2020년 초까지만 해도 그리고 2020년 3, 4분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소외되어 있던 주식입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뭐 그렇게 나쁜 회사들은 아니에요. 이익률이 10%에서 20% 나오고 매출은 정체되어 있지만 아주 오랫동안 굉장히 캐시플로우도 좋고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2020년 한 4분기부터 급속하게
어, 어떤 과도한 주가 상승이 일어나죠. 스펙테큘러 랠리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뭐 50달러도 하지 않든 30달러, 20달러 하던 게 200불 됐으니까요. 굉장히 높은 속도로 다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멀티플이 5배, 4배, 6배 하다가 25배까지 올라가죠. 이게 어떤 유동성의 힘이기도 하지만 디즈니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롭게 전환되고 있는 OTT 기업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벤치마크가 생기면서 그 멀티플을 적용하는 속도로 굉장히 과도하게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고 그 주가 상승이 오른쪽 동그라미에서 보듯이 어느 날 갑자기 끊긴 겁니다. 제 생각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거는 뭐 변동성도 좋긴 하지만 빌항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똑똑하고요. 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고 또 실제로 헤지 펀드에서는 굉장히 뭐 돈 만드는 기계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레버리지를 몇십 배나 이용해서 초과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대단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선정했던 종목들이 이 위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비아콤, CBS, 디스커버리, 바이두, IG, 텐센트, 뮤직. 왜 이 회사들을 선정했을까요? 이 회사들이 그 회사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큰 포인트였는데 가장 핵심은 대부분이 미디어와 관련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와 관련이 되고 또 이 회사들이 전형적으로 올드한 이코노미에서 뉴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국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혁신이 일어나고 펀드레이징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면 비아콤 CBS는 2주 전에 한 3조 정도 규모의 주식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그것도 모건 스탠리를 이용해서 펀드레이징이 일어나고 홍콩에 있는 바이두는 홍콩에서 약 3, 4조에 이르는 새로운 주식 발행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고 올드 이코노미에서 미디어 그룹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새로운 비즈니스의 핵심이 OTT입니다.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 그다음에 드라마, 뮤직 이런 것들을 구독 경제화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그 사업에 뛰어들었거나 뛰어들려고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스트리밍하고 있는 그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밸류업해서 굉장히 성장 산업으로 부각받았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들을 쭉 다 봤습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시가총액이 20조에서 한 80조 정도 되고 대부분 매출이나 이익들이 굉장히 좋은 회사들입니다. 다만 IG가 적자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캐시플로우는 매년 좋아지고 있고 분기 단위로는 지난해 굉장히 큰 폭의 적자폭을 감소시킨 회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회사를 골랐지만 과도한 급상승에 따라서 이 회사들이 모조리 이런 트레이딩, 변동성에 따른 트레이딩에 따라서 강제로 매각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 속에서 이제 저희들이 포트폴리오에서도 주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바이두의 어떤 지난 4분기 그 결산 실적인데요. 이 회사도 실질적으로 앞서 얘기했듯이 OTT라고 하는 회사를 IG로 갖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그리고 마진도 개선되고 있고 예를 들면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도 매년 100% 지난해는 한 45% 정도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IG라고 하는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합친 중국의 어떤 회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적자폭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OS를 전략적으로 제휴해서 글로벌하게 10개 완성차하고 제휴해서 약 2022년, 23년부터 본격화되는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변동성들이 돈에 의해서 주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의 변화나 펀더멘탈의 변화는 실제적으로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속도의 문제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먼저 주가가 간다든지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느리게 판단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지만 지금은 과한 프라이스의 적용으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속도 위반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문제지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어떤 그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동성이 문제가 안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제어하고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의 변화에 펀더멘털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여유는 포트폴리오를 슬림화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금 비중은 현재 적게 들어간 펀드는 한 30% 정도, 현금 비중은 한 70% 정도 가지고 있는 계좌도 있고 한 30% 가지고 있는 계좌도 있습니다. 그게 들어온 순서대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슬림화하고 전체적인 편입비는 굉장히 라이트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 장세에서는 속도의 문제나 변동성의 문제지 실질적으로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파도를 우리가 서핑하는 기분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변동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국 쪽에서는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일부 플랫폼 회사들을 생각하고 있고 차이는 여전히 전기차하고 플랫폼, 아까 말한 바이오들을 대상 리스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소니와 같은 좀 복합적인 회사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OTT라든지 플랫폼, 전기차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복합적인 회사를 현재 비중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변동성이 커지면 저희 유리한 위치에 유리한 위치에 들어서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부터 할 생각입니다. 한국도 현재 약 9개 정도의 포트폴리오에서 한 5개, 6개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비중 자체는 굉장히 집중돼 있고 그 회사들도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 OTT라든지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얘기 드리면 저희 한국에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없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편출한 상태고요. 전체적인 글로벌에서는 저희들이 여전히 AI로 이노베이션을 이어가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하면서 라이트하게 이 위기를 벗어나서 궁극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또 마찬가지로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 몇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는 기업들의 펀더멘탈은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밸류나 이런 것도 문제가 없지만 속도가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변동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변동성을 관리하는 방법은 포트폴리오를 슬림화하고 현금 비중을 충분히 가져가면서 기회를 보는 어떤 그런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렇게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어느 시점에 현금을 다시 투자를 해서 주식 비중을 늘리려고 생각과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점을 이제 어떻게 보면 딱 맞춰서 가져갈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전략적인 비중을 만약에 뭐 30%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한 30%니까 10% 정도 이제 투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이두라든지 기타 우리가 미국에 있는 비메모리라든지 한국에 있는 OTT 관련된 회사들의 기준선들이 이제 저희들 주가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시기적으로는 한 4월 정도를 이제 우리가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변동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금리 때문에 한번 크게 어떻게 보면 주가가 했죠. 근데 금리 뭐 오른다고 하더라도 또 무덤덤하게 이어지고 있고 게임스탑 그다음에 아케보스 이런 것들로 또 한번 출렁거렸는데 이것들도 좀 아까 면역이 만성이 돼서 조금 더 무감각해질 겁니다. 악재는 계속 악재를 몰고 옵니다. 여러 가지 악재를 몰고 오고 있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들은 계속 비중을 늘려간 다음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계기들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5월 달에 오를 거냐 6월 달에 오를 거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이 핵심 종목으로 생각하는 종목들을 더 많이 테이크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질문 오신 거를 한번 답변을 드리면 미국 법인세 인상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상대적 영향이 덜한 섹터를 어디로 보시는지? 그러니까 혹시나 미국이 법인세를 인상했을 때 테크 기업들의 영향이 더 크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세 문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내려갔을 때 뭐 빅테크 뭐 아니면 경기 민감 소비주 이런 거 관련 없이 사실은 뭐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내렸기 때문에 꼭 빅테크라고 전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법인세가 인상이 되면 당연히 주당 순이익 그로스가 낮아지는데 그 비율을 우리가 뭐 감안해서 주가가 빠진다 이런 건 아니고 일시적인
제로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뭐 다음 주제로 제가 아마 생각하고 있는 건데 여러 가지 프로텍션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 우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고 법인세 인상뿐만 아니라 법인세는 인상하지만 결국에 바이든도 어떻게 보면 가구 올드 이코노미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뉴 이코노미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반도체 미국으로 들고 오면 감면하는 게 4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투자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크게 상쇄가 되면서 작용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하면은 법인세 인상을 하면은 모든 기업이 영향을 받을 거고, 근데 지금의 어떻게 보면 성장이 나오는 어떤 인더스트리는 빅테크 쪽에 거기서 고용과 경제적인 부가 창출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그쪽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반도체라든지 기타 뭐 우리가 아는 전기차라든지 또는 뉴딜 같은 그린딜 같은 그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세금 감면이 한 5년 단위 정도의 세금 감면인데 처음 첫 해부터 거의 40%, 30%, 20%, 10% 정도 굉장히 큰 규모의 특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뭐 법인세가 인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롭게 전환되고 있는 이 뉴 이코노미에 속한 산업들은 전혀 궁극적으로는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투자자들이 최근에 많이 궁금해하신 질문을 하면 저희는 텍토는 그렇게 구분을 하지는 않지만 성장주, 가치주로 구분을 많이들 하시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텍토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에 많이 주가가 또 오르고 있는 어떤 가치주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그 규정을 하자면 가치주들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를 고려하시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가치주라고 시장에서 얘기한 주식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순환이 되고 갭이 벌어지면 그 괴리도가 축소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핵심은 초과 수익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알파를 추구하는 액티브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순환을 통해서 평준화되는 초과 수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초과 수익을 꾸준히 누적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리자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짧게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노리는 건데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근과 같은 장세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언더퍼폼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 지수나 아니면 예를 들면 가치주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경기순환을 담보로 해서 상승할 때는 저희들 주식들이 조금 부진하고 좀 언더퍼폼을 합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이제 편입비를 캐시로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도주가 무너진다고 하면 실제로 그런 경기순환이나 사이클상 괴리도를 상쇄시키는 순환매도 없어집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깔아는 시장이 될 거니까요. 저희들은 방향에 투자하고 있고 짧게 흐르고 있는 단기적 변동성 충분히 저희들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고 순환된 어떤 경기 회복 국면의 여러 가지 가치주 카테고리는 획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들은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장주나 가치주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얘기 드릴 일이 있으면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겠지만 펀드 평가하는 사람한테는 가치주, 성장주라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게 하면 평가하기 편하니까요. 투자하는 사람이 가치주냐 성장주냐라는 것들을 구분해서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는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뭐 2005년도에도 성장주인가 가치주인가 지금은 보면 가치주인가 성장주인가 굉장히 뭐 복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딱 단선적으로 카테고리화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펀드 평가하는 사람, 투자한 결과를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할 때 성장과 가치가 섞여 있고 베이그하게 뭔가 엉켜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딱 갈라내서 투자한다. 그건 굉장히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돼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오늘로써 올해 2021년 1분기가 이제 마감하는 날인데 앞으로 2021년 전체를 봤을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지 또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정말 어떤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지 투자자들한테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굉장히 놀랐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회복되는 과정들이 놀라울 정도였죠.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상반기 때 이익을 다 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때 저희들이 피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입비도 한 3, 40%도 안 되고 종목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시기를 벗어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근데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좀 언더퍼폼했고 주식시장 굉장히 올랐거든요. 굉장히 조심을 했는데 저희들은 조심하는 마음이었는데 시장이 굉장히 올라서 사실 조금 헷갈렸어요. 그리고 연초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뭔가가 이루어지나? 야, 이게 참 정말 주가라는 건 알 수가 없어라고 판단하는 순간 또 다른 조정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흐트러지게 하게 되면 이런 크게 파도들에 대해서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휩쓸리다 보면 어느 순간 리듬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큰 파도나 큰 상승도 있고 이제 하락도 있겠지만 저희들의 스텝 바이 스텝은 굉장히 한 단계 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앞으로 남은 한 8개월 정도, 2021년 8개월도 너무 앞서 나가다 보면 또 발목 잡힐 거고 또 너무 뒤떨어지면 아마 굉장히 기회를 놓칠 겁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반박자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반박자 늦게 움직이기도 하고 굉장히 큰 방향성을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잔걸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8개월도 그렇게 이제 할 거고요. 시장은 사실 단언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연초 이후에 과도한 상승 속도가 조정받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조금은 일단락되고 있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좀 맞추기 힘들지만 이런 것들이 한 2분기 지나면서는 다시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때 또다시 빛나는 어떤 지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서치하고 다시 한번 굉장히 용감한 마음으로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호흡하면서 종목들도 다양하게 보고 한 7, 8월 이후에 어떤 랠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한 4월 달에 한번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택톤 투자자문은 고객들, 또 투자자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서비스들을 통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은 여전히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포트폴리오는 혁신 산업의 초우량한 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과 주식의 편입비를 굉장히 탄력적으로 가져가면서 변동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택톤 투자자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택톤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